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연주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강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세가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화된 점이 특이합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순매도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중국 증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기관이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상승을 조금 더 견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모든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우세했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의료 종류, 헬스케어, 전기가스, 의약품 등의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게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에 2%대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이하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가 간의 온도차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인하 시사점이 강한 매수세를 좀 견인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6월 28일에서 29일 앞두고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 협상단과 하루 이틀 안에 전화 통화를 통해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좀 더 키웠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센티먼트가 개선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량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사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총 60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5% 증가를 했습니다. 또 16.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1분기보다 34% 늘어난 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투자자들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네, 최근에 대외 변수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이번 출정식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2140에서 2150선까지의 반등은 성공은 했으나 이후에는 기술적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2200을 넘어서는 강한 랠리를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부담도 아직까지는 경계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상승폭이 더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음 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이사직 선임 안건은 제안했다고 밝혀 또다시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른바 이 화해 제스처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해임안 없이 이사 선임안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SDJ 측은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화해 제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제안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 롯데홀딩스 등기이사에서 해임됐고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을 끌어내리고 경영에 복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정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직 복귀 가능성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네, 이사 선임 안건도 부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주총표 대결에서 모두 완승한 이후 그룹 지분 구도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화해 무드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만 제안하면서 화해 제안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올해 주총 결과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국 GM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일부 사무직에 대해서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한국 GM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GM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4.9%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천여 명의 조합원 중 약 85%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쟁의권, 그러니까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중노위의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공 기자. 한국 GM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노조는 지난달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 협상 단체 교섭이 6차례 무산돼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GM노사는 교섭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측은 기존 교섭장에서 지난해 회사 임원진이 노조에게 감금된 전례가 있다며 교섭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썼던 장소를 변경하자는 것은 교섭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은 일부 사무직에게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요. 네, 한국GM은 최근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수 영업과 서비스, 마케팅 부분 200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GM은 내수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경영 효율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지난해 화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BMW가 일부 차종의 출고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주력 판매 차종인 3시리즈와 5시리즈 일부 모델 차량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BMW가 일부 차종의 긴급 출고 정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BMW 코리아가 주력 판매 차종인 3시리즈와 5시리즈 등 일부 모델에서 품질 부적합을 발견해 긴급 출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수입한 330i, 530i, M-SPT 플러스 등 최근 5개 모델이 해당되는데요. BMW 코리아는 출고 전 점검 과정에서 일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돼 자체적으로 출고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고 작업을 멈추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테크니컬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 기자. 출고를 중단한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가요? 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개선된 차량 출고 점검을 위해서 출고를 일시적으로 연기했고 한 달 내에 완료되면 출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정확한 문제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판매 중단 내지 판매 정지는 아니며 자발적으로 판매 지연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소비자들 불만 또 이 지난해 화재 사건도 있었던 터라 이 불안감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차종을 계약한 소비자들은 차량 인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해 화재 사태로 일부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출고를 멈추고 점검을 하는 것인지 BMW 코리아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부진했던 북미 시장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 품질 조사에서 1위에서 3위까지 독식하면서 하반기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페이드 팰리스 등 신차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한 민간 품질 조사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벤츠, 렉서스 등을 제치고 프리미엄 브랜드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중형 세단 G70은 최우수 품질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호평은 북미의 시장 점유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년여 만에 8%대 점유율을 회복했습니다. 공격적인 SUV 신차 출시가 점유율 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전용 SUV인 기아차의 텔루라이드는 상반기 판매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도 이달 말 미국에 상륙합니다. 또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전체 판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둔화될 걸로 예상되어서 판촉 전력을 더 강화해야 될 걸로 봅니다. 미국의 내수 판매 둔화뿐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과 자동차 관세 등의 악재도 우려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임금단체 협약을 앞둔 노사 문제도 변수입니다. 팰리세이드 공급을 제때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품질 평가와 전략 차종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맞았지만 대외 변수와 노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하반기 현대기아차의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이자 비용도 못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건데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외부 감사 결과를 공시한 2만 1천여 개 기업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32.1%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1 미만이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이자 낼 돈도 못 벌 만큼 수익성이 악화된 겁니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조선업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전체 숙박음식업 기업의 57.7%, 전체 조선업 기업의 54.9%가 이자 배상 비율이 이를 밑돌았습니다.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들 절반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포함한 기업 전체 이자 보상 배율 평균은 5.9로 1년 전 6.3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기업 신용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자와 세금 등을 뗀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1분기 기준으로 158.1%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도소매업 쪽의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은 2017년도 말 239.4%에서 지난해 말 294.4%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월급 받는 일자리가 지난해에만 30만 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유 기자, 일단 이 임금 받는 일자리가 꽤 많이 늘었죠.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네, 지난해 임금 받는 일자리를 살펴보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4분기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일자리 수는 1,850만 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 돈 받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오랜만에 듣는 밝은 소식이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 돈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11만 4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9만 9천 명이 50대,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실상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에서도 9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부정적인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네, 한창 가족을 부양하느라 일이 필요한 40대 일자리는 전년보다 0.6%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가 제조업, 건설업인데요. 작년 한 해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이 활발했습니다. 또 건설 경기도 부진하면서 이 분야에서만 4만 1,000개, 제조업에서만 2만 3천 개가량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건설업이 부진하자 시설관리, 인력 알선 등에 해당하는 사업임대 관련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선 임금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번 발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아파트 품질을 개선하고 이 하자 예방과 입주민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의 정부 방침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이 공정 또 사전 점검 그리고 입주 처리까지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고요? 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건물이 지어진 후 입주 사전 점검도 엄격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실 시공에 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될 때 주요 구조부만 점검됐지만 앞으로는 마감 공정단지까지 점검될 예정입니다. 입주 일정에 쫓겨 날림으로 마무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방문 시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하는데요.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도 도입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네, 박 기자. 입주 하자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세분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 판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모호했던 판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의 경중이나 보수 기간,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석재나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 내 도로 하자 등은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준 범위를 넓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하루 종일 관심사였습니다. 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라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는 내리지 않았는데 사실상 내린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우리는 곧 내릴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란 문구로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 FOMC 위원 17명 중 7명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현 시점이 금리를 확 내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완화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쾌하게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이 총재는 시장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연내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 우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연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내리면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특히 FOMC 절반가량이 인하 견해를 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연준의 판단이 의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8월에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냐는 8월 인하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인해 오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162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에 따라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인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와 같은 0.01%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고 송파구도 지난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호금융의 약관상 통지 절차를 쉽게 생략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 겁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의무 통지 사항을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 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형량이 2심에서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나만의 금융생활 노하우를 주제로 웰컴 저축은행과 SBS CNBC가 공동으로 진행한 머니 챌린지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20대가 알아야 할 금융정보를 재치 있게 보여준 김나영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씨는 모바일로 수수료 우대받는 환전 방법 등 노래로 손쉽게 보여준 작품을 제작 1등을 차지했고 2천만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깡통 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노래와 그래픽으로 선보인 이종민 씨가 2등을 차지해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김대용 웰컴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현명한 금융생활 노하우를 잘 표현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128곳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 결과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가 낙제점을 받았고 그중 절반은 경고 조치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오늘 공공기관 평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매년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그러니까 경영 실적을 평가합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35개 공기업과 93개 준정부 기관 등 총 128개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S등급을 포함해서 A부터 2등급까지 순차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또 공공성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예. 사회적 가치 배점이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됐고 또 경영 혁신 등 혁신성에서도 이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임기 중에 한 번만 했던 이 57개 감사평가 기관의 감사평가를 매년 하는 평가로 전환이 했고요. 또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이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경영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일단 전반적인 등급 분포를 보면 1년 전보다 다소 개선이 됐습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7년째 나오지 않았고요. 1년 전보다 A등급과 B등급은 소폭 증가했고 또 D등급도 증가한 반면에 2등급은 감소했습니다.
A등급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곳이 받았습니다. D등급은 한국마사회와 한전 KPS, 우체국 물류지원단 등 16곳이었고 최하 등급인 2등급은 대한석탄공사 단 한 곳이었습니다. 전체 128곳의 공공기관 중 17곳, 즉 13.3%가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네, 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 D등급과 2등급인데 네. 이 평가를 받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일단 우선적으로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경고를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D등급인 16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요. 유일한 2등급인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관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2등급을 받은 기관과 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올해는 이 대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또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 세 곳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세부 평가 항목 6가지 모두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는 오는 8월 중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체크 두 번째입니다. 차명 부동산 진짜 주인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른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 명의자가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법적 이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이번 소송 사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농지 신탁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이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지난 1988년에 그 A 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B 씨에게 이제 명의 신탁을 해줬는데요. 이후 A 씨의 상속인인 부인이 역시 B 씨의 상속인인 이제 B 씨의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고 하자 B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라고 했는데 이 A 씨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차명으로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이후 A 씨의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A 씨 부인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또 당초 이 1, 2심과는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판단한 배경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최대 쟁점이 이런 명의 신탁에서 그 불법적인 원인이 있냐 없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거였는데요. 앞서 1, 2심이 그 기존 200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대법원도 이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만약 등기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름만 빌려줘서 내가 등기만 한 것뿐인데 갑자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명의 신탁에 대하여 불법 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기속에 관한 정의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황 기자, 오늘 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없습니까? 일단 그 명의 신탁의 경우 주로 뭐 문중이라든지 이 교회와 사찰 등 이 종교단체에서 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중 대표나 종교단체 대표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사람의 땅을 등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해서 내가 실소유자니까 땅을 좀 이제 돌려달라, 이런 요구라든지 소송이 좀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는 또 반대 의견으로 이 명의 신탁이 부동산 투기나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명의 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중 부동산 등 기존의 불가피한 명의 신탁의 경우 일단 소유권은 인정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체크 세 번째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 배터리 분쟁.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 배터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양사 간 기술 유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물론 이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최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두 회사 간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기술 유출,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번에 LG화학의 그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서 LG화학은 이제 기술 유출 논란에서 벗어나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나아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 기술은 국외 유출 시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 기자. LG화학이 이 자료를 제출하면 양사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먼저 소송 상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지난 4월 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소송의 전형이라면서 국내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LG화학은 증거 개시 절차를 활용해서 SK이노베이션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은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 같은 기술 유출도 좀 걱정이 된다고요? 네,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은데요. 이를 의식해 LG화학 측은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사가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대형 발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대차 그룹의 발주 예상 물량을 총 250만 대분, 약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사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 결국은 수주와 이 관련 시장 확보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은 올해 610만 대 규모에서 2025년 2,20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시장 성장폭도 큰 편입니다. 후발주자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모델에 그 해당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기 시장 선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수분 적용이 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도 없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요.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오늘 내놨죠. 얼핏 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최저임금 동결 또 인상을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팽팽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쟁 역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논란 또 여기에 더 넓혀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부 겸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봐야겠죠. 김 교수님께서는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의 발언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었던 본격적인 이야기는 현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산업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묻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말 들어봤을 경우 이게 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예. 정치권에서 또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문제도 예.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발언을 했던 간에 그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업종별, 뭐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 차별을 하자는 그거에 대한 뭐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문제되는 게 국적이거든요. 이제 국적, 인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차별금지 협약 111호에 보면은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성, 뭐 성별,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출신국에 대해서 이것도 출신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별 이렇게 하는 걸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어떤 그 관례상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오해 소지를 넘어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를 따져볼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내국인과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내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 통계 연보를 보게 되면은 2017년도 자료 기준으로 55만 한 9천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이 한 2,51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3,5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국인에 비해서 월 평균 급여가 좀 적을 뿐더러 이 노동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뭐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 속에서 실제로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서 교수님, 그 황교안 대표가 세금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외국인 근로자라면 세금을 내고 있죠. 예. 원칙적으로 그 국내 거주하는 노동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원천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정산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납세를 잘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좀 혼란의 요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조합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그 거주자, 그 외국인 그 법인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그 조세를 이제 걷어들이는데 어렵고 세율을 적용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국인 그 국내 법인에 존재하는 그 주체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조합원의 어떤 소득세를 이제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9년에서 13년에 그게 한 그 745억 정도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국세청에서 그 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소득이 안 거친 거지. 그게 외국인들이 돈을 안 내가지고 안 거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세 특례 그 제한법 시행 규칙 구조에 보게 되면 그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서 기술 도입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세액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기술자하고 또 노동자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마치 이제 돈을 잘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내국인하고 이제 거주하는 사람 똑같이 내고요. 다만 그 두 가지 사항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또 하나 또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다. 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이나 또 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가 좀 어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이민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기여 효과에 관해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내 경제 기여 효과가 한 74조 정도가 된다라고 분석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를 바탕으로 벌어들이게 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간접세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대로를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내국인 근로자가 갖게 되는 이 소득의 증대만큼이나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동등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총량적으로 보건대 이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논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논란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최저임금 그 내년도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최저임금 발언 역시 사실 이번 주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이겠죠. 이 최저임금 동결과 인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쟁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견에도 상당히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업종별 또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 갖고도 좀 집중적으로 두 분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최저임금 이 속도의 기존 논쟁과 더불어 지금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차등 논쟁, 차등 적용 부분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산업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규모에 대한 차등 적용.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5인 이하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이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의 주요 사례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연방제의 국가 속에서 이 연방 정부가 정리하게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각 주가 정리하는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각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 밑으로 나올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은 도시 근로자가 많이 있고 물가가 굉장히 비싼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의 최저임금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교수님 생각도 좀 듣고 가야겠죠? 김 교수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셨고 미국 사례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미국이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 어떤 그 고려를 하는 거죠.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주에서 결정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이제 주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 정하고요. 특히 이제 뭐 잘 살고 큰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또 기준이 다를 것이고요.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는 있어요, 분명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라든지 요양보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을 이제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뭔가 업종별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업종 산업 그런 것보다도 업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하나의 그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미국 그 이제 레스토랑 평가하는 기관 옐프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폐업 확률하고
그다음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 상당히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맛이 아, 없는 예. 그런 그 레스토랑으로 평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일불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망할 수 있는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 되는 데는 최저임금 올려도 사실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데 잘 안 되는 데는 최저임금 올라가면 직격타격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도 논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사례에서 보면 그 15세 미만의 그 이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하는 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그 스탠스가 있는 거죠. 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같은 부작용이라든가 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걸 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마다 좀 그때 배경이 있어요. 예. 그걸 왜 업종별로 하느냐, 연령별로 하는 나라가 있고 지역별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만 생각이 되고 주관적인 그 판단이 들어갈 때는 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시행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차등 적용 관련한 두 분의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주제이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고 계신데 끝번호 4162번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있는 이 현실 알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국인하고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 더 이상 미래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된다. 앞서 토론한 주제에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사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질문을 김 교수님께 좀 여쭤야겠는데요. 단순히 규모별 구분이 아니라 업종을 나누고 이 지역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 의견을 좀 두 분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적용을 통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적인 차등 그리고 이 업종에 대한 차등 속에서도 서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주자라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두 자릿수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결국은 저소득층의 근로 여건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지금 현재 드러난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소득에 대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이러한 차등 적용을 고려하고 검토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었죠.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좀 열어뒀거든요. 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 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그 차등 적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어떤 지역을, 어떤 업종을,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걸 차등 적용하는 게 이제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아까 미국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례를 좀 참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어쨌든 국가는 미국보다 작지만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그 지방 정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행정분권화 차원에서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지역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소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끔 지방 정부에다 이런 최저임금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위임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그 차별 차등 적용하는 거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도 이제 지역 어떤 지방자치정부가 있으니까 좀 행정분권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고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차별화하면 누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냐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고임금으로 몰릴 게 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게 예. 모든 노동자들의 생각이고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켜놨을 경우에 이러한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업체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은 다 같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금 체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위배하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예. 겁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정부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모든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더불어 이 차등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얘기 오늘까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